네, CES 2023이 드디어 이번 주에 개막을 합니다. 올해 첫 이벤트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 이분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여기 특파원이 계실 때 네. 여기 가보셨다고요? 네, 제가 네. 뉴욕 특파원이었는데 이 네. CES 행사는 꼭 가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 5시간 넘게 가서 5시간. 예, 라스베거스까지 가서 작년 CES 2022는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 네. 저희도 저희 하우스의 IT 담당은 지금 라스베가스에 가 있습니다. 잘 갔다 오겠다고 전화 한 통만 하고 부럽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저도 잘할 수 있는데, 브리핑. 네,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CES잖아요. 왜냐하면 또 IT의 어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혁신 제품,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 지금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님. 처음부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CES는 세계 3대 IT 행사로 불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행사이고요.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연초에 개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새로운 해가 열릴 때마다 올해 새로운 트렌드가, IT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잡힐지를 좀 잡을 수 있고 이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는 행사입니다. 자, 3일부터 미디어데이 3, 4일 동안 하고요. 그리고 5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돼입니다. 173개국 3,100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규모 역시 큰데요.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축소됐던 행사가 이번엔 사실상 완전히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맞춰서 개막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또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한국에서도 삼성, LG, 현대 등 다양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관람객 규모가 1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약 17만 명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사 기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 키워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ES에서도 키워드를 직접 뽑아서 공개를 했는데요. 5개입니다. 먼저 웹 3.0, 그리고 디지털 헬스, 그리고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간 안보라는 5개 키워드를 제시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키워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웹 3.0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웹 3.0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연결성, 이제 많은 IT 기기들 그리고 사람과 이제 IT 인터넷들이 연결되는 연결성을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업들도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보니까 키워드를 3.0으로 잡아주셨는데 사실 저는 눈에 띄는 키워드가 바로 모빌리티거든요. 작년 2022년 때도 현대차의 모빌리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올해 역시도 모빌리티가 또 키워드가 된 만큼 제가 웨스트홀의 지도를 막 찾아봤거든요. 예. 가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완성차뿐만 아니라 IT 그리고 전장 부품 쪽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키워드지만 혹시 2022년과는 좀 다른 포인트가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IT 산업 쪽에서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존의 IT 관련 제품이었던 스마트폰이라든지 PC도 이제 사실상 이제 가포화 내지는 많이 활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다 보는 측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CES 말 그대로 IT 행사인데 자동차 회사들이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행사장을 가봤을 때도 정말 많은 자동차 기업들 또는 IT 기업들이 자동차 관련된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그게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혁신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 보면은 모빌리티라는 화두를 던진 해라고 봐야 된다면 올해는 그 던진 화두를 이어나가면서 확장해가는 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빌리티에서 이제 다양한 IT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될 것이며 이러한 IT 기술들이 이제 모빌리티라는 이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지는 만큼 기업들 또는 자동차 회사들 또는 이제 일반 전장 기업들이 어떤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을 내놓을지를 좀 잘 찾아보는 것이 올해 CES의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빌리티의 변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번 CES에는 국내의 대표들이 총 출동을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출동을 하는지 궁금한데
여쭤볼게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CES를 갔을 때 코로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미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부스가 좀 작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제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작았고, 사실 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기업들이 국내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부스를 크게 차렸었고요. 작년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직접 미국 여기 라스베거스에 찾아와서 기조연설도 했었고요. 이 다음에 현대차의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프로치를 했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출동을 합니다. 이제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일단 국내 기업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문 경영인들 대부분이 대거 이제 행사에 참여해서 이 CES의 많은 미래 기술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 그리고 경계연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등 두 수장이 다 참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모바일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노태문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제적인 IT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것들을 선보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SK 같은 경우에는 4대 기업 총수 중엔 유일하게 최태원 회장이 이번 CES에 참석을 합니다. 사실 총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CES 행사를 와서 글로벌 IT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의 거시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와서 과연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SK의 기술 경쟁력을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작년에 정의선 회장이 왔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이제 모비스 쪽에 조성환 사장이 방문을 할 예정인 만큼 이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대차의 모빌리티 미래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K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행사가 열리기 직전에 한 혁신상에서도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4개나 수상을 하는 등 이제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활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요번에 성과가 좀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수요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IT의 어떤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 큰 좀 고민인데, 이를 기점으로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책, 뭐 재정 정책도 있지만 통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한국은행 총재죠, 이창용 총재가 신년사를 내놨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이창용 총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시장에서는 상당히 귀 기울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신년사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제 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롬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좀 출렁이거나 그렇죠. 많이 좀 변동성이 생깁니다. 사실 뭐 미국이라는 이제 경제 강국의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총재의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좀 투자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서 사실 어제 경제 관련 많은 인물들이 신년사를 내놓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가 어렵다라고는 이제 경제 관련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이제 민생 물가, 민생 경제에 대한 고민이 올해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창용 총재의 말을 좀 살펴보면은 내년도 올해죠.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가 안정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글로벌적 트렌드로도 굉장히 부합하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2022년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그 거시경제 글로벌 위기를 좀 촉발했던 만큼 올해 역시 이러한 물가를 잡는 것이 어찌 보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국 경제를 다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현재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거시경제, 미국 글로벌 경제가 좀 좋지 않고요. 게다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종지부를 찍을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은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역시 여전히 큰 위기라고 보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 역시 지금 코스피를 비롯해서 주가 지수들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지금 이게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금리 인상이 결국에 본격적으로 여파를 드러낼 해가 바로 올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 가운데서 인플레이션, 물가를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올해 한국 경제를 어떻게 결론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쇠가 될 것이다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의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수출이잖아요. 네. 14년 만에 또 연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수출 부진이 경기 둔화로까지 이어지고 아니면은 또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무역 적자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 아까 앞선에서 다루셨는데요. 네. 자, 이게 수출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좀 문제가 되면서 꼬인 스텝이 꼬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수지 자체가 나빠졌다는 거는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출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 점에 좀 방점을 찍어 본다면은 지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여파로 인해서 유가 상승 등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게 좀 리스크였다라는 것은 요것만 좀 잘 해결이 되면 그 물가 관련 이슈만 잘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이제 적자 수지 같은 경우에도 무역 적자도 좀 해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어찌 보면은 내심에서 내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창용 총재가 직접 언급을 했던 부분은 이제 고환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뻔했던 큰 사건이었었는데 이게 이러한 것에 대한 시스템 점검과 이 문제 극복을 위한 여러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 조금 완만하게 안정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고환율이 위기였지만 어찌 보면은 한국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바로미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금리 환경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좀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이러한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소 해소가 되고 진정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걸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국내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 이제 많이 이제 의존했었던 의존성이 이번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창용 총재가 무조건 올해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기보다 어찌 보면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 가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건가? 하여튼 지난번에 이창용 그 BOK 한국은행 총재분께서 그런 말 했었거든요. 1,400원 정도 넘어갔을 때 다들 뭐 금융위기하고 뭐 IMF 구제금융 당시를 얘기하면서 이거 환율이 크게 문제가 된다 했을 때 그렇진 않다. 더불어서 지금 환율에서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후로 원화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금리가 안 좋은 건 맞지만 가계부채가 조금은 완화되면서 좀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고 중국 의존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아직은 1등이긴 한데 지역으로 그래도 20%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미국이 엄청 빨리 올라가 17, 18%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아마 미국하고 중국이 수출 비중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한은에서도 조금 고민인 게 물가가 아직은 조금은 높은 수준이라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제스처는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금리 자체가 당장 뭐 떨어지거나 이제 낮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는 어차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 수지 적자 같은 부분에도 이제 수출이 늘었지만 수입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어찌 보면 글로벌 거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말인 즉슨이 물가 문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소되는 상황이 이제 온다면은 동일하게 이제 금리가 같이 낮아지거나 이 부분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한국은행이 어떠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단 이제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미국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기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변곡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올해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금리 부분의 통화 정책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관련 이슈가 해결되면 무역 적자는 또 해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라는 걸 내포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첫 번째 저희 2023년 게스트인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올해도 열심히 이제 한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뉴스들을 잘 정리를 해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네, 올해 목표 약간 당황하신 것 같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매일경제신문 추도건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